올해 65세입니다. 2024년 6월 20일 토요일 그날 전까지 저는 제가 이 성씨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비록 그 무게가 늘 가난과 함께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18살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치 나무판을 정확히 재듯이 줄자로 세상을 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기술을 믿었고 사람으로서의 정직함을 더 믿었습니다. 제 아들 김준홍이 서울의 5성급 호텔 연회장에서 잔을 들고 많은 이들이 유머로 착각하는 비뚤어진 미소를 지으며 저는 늘 이 성씨가 싫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도 저는 여전히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록 그 농담이 연회장 전체를 웃음바다로 만들었고 웃음소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자갈처럼 샹들리에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지만 저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반격이 정황무비하도록 말입니다. 결혼식은 오후 5시에 교회에서 엄숙하고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제 손에는 접힌 부고잔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박서연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 아내이자 준홍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2023년 3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부터 저는 부적처럼 이 종이를 주머니에 넣어 다녔습니다. 사회자가 제 아들에게 마이크를 건넬 때 저는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만약 그녀가 앞으로 일어날 재앙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분명 제 팔에 가볍게 손을 얹었을 겁니다. 그녀는 준홍의 입가에 들이운 긴장된 그림자를 분명 알아봤을 겁니다. 그것은 저에게서 물려받은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는 말을 할 때마다 그는 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부산에는 이상한 소리를 야근 수단과 연습 문제로 가득 찬 공책에 의지하며 저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혹은 그의 컨설팅 회사 복도 어느 곳에서 그가 김이라는 성씨를 신발 속 돌멩이처럼 여기기 시작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준홍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영을 만난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아영이 그의 밤샘 작업에 얼마나 관대한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전체가 값싼 감동의 분위기로 가득 찰 때 그는 정교하게 포장된 독검처럼 그 말을 던졌습니다. 저는 늘 이 성씨가 싫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창피했고 서명할 때마다 무거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결혼했으니 이제 드디어 이 성씨를 뒤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뒤쪽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온 그의 직장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짝이는 양복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영의 손가락이 부케를 꽉 모았음에 서늘하게 부케를 꽉 쥐어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웃지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친척들 중 몇몇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단맛이 이 씁쓸함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일어서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손가락 끝으로 식탁볼을 지그시 눌렀을 뿐이었습니다. 칼과 냅킨을 가지런히 정돈하며 그들의 침묵을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준홍의 모든 공책값, 학원 버스비, 그리고 사춘기 시절의 수많은 운동화 값을 누가 지불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 직업은 저에게 충동이 악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란 속에서 저는 몇몇 미세한 세부 사항에 주목했습니다. 사진사는 가족이 아닌 서울에서 온 친구들 테이블에 렌즈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아영의 할머니는 유머라고 말했던 소녀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제 옆집에 사는 저처럼 목공을 하는 노인장 씨는 지나가면서 제 어깨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 가벼운 압력은 내가 여기 있어 힘내라는 무언의 위로였습니다. 저는 사물을 떠올렸습니다. 부산 공장의 마지막 빚을 청산했을 때의 서류들, 그리고 모든 주문을 기록했던 그 녹색 공책을 말입니다. 그 공책의 4월 페이지에는 이런 메모가 한 줄 적혀 있었습니다. 준홍 서울. 회사 사람들이 어디서 온 건지 물어서 화제를 돌렸다고 함.
저는 이미 균열을 보았지만 이렇게 철저히 붕괴될 줄은 몰랐습니다. 연애가 끝난 후 한 사촌이 플라스틱 같은 가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삼촌,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젊은이들이 원래 농담을 좋아하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예전에 하시던 말씀으로 그에게 답했습니다. 모욕을 위장한 상처 주는 농담에 대해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상처 주는 농담은 모두 나약함의 진실일 뿐이다. 저는 눈으로 준홍을 찾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저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름 없는 지나가는 행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밤 10시 반, 저는 바람을 쓸 겸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조금 쌀쌀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두 고객이 책장 진행 상황을 물었고 제 처남은 연애 사진과 함께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은행 알림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서연의 부고장을 만졌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들었지? 그 애가 우리 성씨를 무겁다고 싫어해. 저는 위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목표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지키는 것. 케이크를 자를 때 저는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몇 마디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삶이 여러분에게 이 성씨를 자랑스러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길 바랍니다. 어색한 웅성거림이 흘렀습니다. 저는 케이크 한 조각을 작게 잘라 맛보았습니다. 마치 또 다른 세부 사항을 기억하듯이 그 단맛을 음미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원래 앉았어야 할 빈 의자 옆에 앉았습니다. 자정 10분, 저는 혼자 추억이 담긴 상자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 안에는 잘못된 성씨가 적힌 자수 냅킨, 그리고 신혼부부의 기념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고요한 거리에는 제 발걸음 소리와 머릿속 생각만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복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옥공이 저에게 가르쳐준 진리였습니다. 세게 밀면 흠집이 남지만 집에 도착해서 저는 그 녹색 표지 공책을 펼쳐 날짜를 적었습니다. 세 줄을 비워두었습니다. 어떤 상처는 숨 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행동을 기록할 것. 설명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기다릴 것. 저는 서연의 부고장을 책갈피 삼아 끼워 넣고 기다릴 것. 이것이 제가 이해하는 유산이었습니다. 작업실로 내려갔습니다. 나무 냄새는 작업대 위에는 학교에서 주문한 돌려놓으니까요. 라디오에서는 심야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청취자가 성씨 뒤에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대패질을 하는 동안 준홍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첫 양복을 사입고 면접을 보러 가던 날, 그가 저에게 임원 회식에 오지 말라고 했던 밤, 그리고 그가 친구들 앞에서 제 발음을 고쳐주던 때, 하지만 그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간식 3개를 나눠주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의 본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저 자리를 바꿀 뿐입니다. 새벽 1시 15분, 저는 작업실 불을 끄고 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서류 상자를 열었습니다. 사진 더미 속에서 1979년 아버지가 쓰신 편지가 한 통 나왔습니다. 지강아 사람을 깔보는 오만함이야말로 무거운 짐이다. 허리 꼿꼿이 세울 수 있는 자부심은 결코 무겁지 않다. 삶은 나무와 같아서 네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돌려줄 것이다. 다음 날들은 폭풍 전 여름의 고요함처럼 유난히 평화로웠습니다. 준홍은 일요일에 전화하지 않았고 이는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월요일에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제 짐작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결혼식에서의 소란을 이미 지나간 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질 불쾌한 농담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사춘기 시절부터 이 전략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부수거나 늦게 귀가했을 때 그는 일상의 흐름이 사건을 둥글게 다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상의 흐름이 사건을 삼켜버려 그가 투명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지난 년간 이 방법은 늘 통했습니다. 서연이 늘 어머니 특유였습니다. 이제 그녀가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으니 그 빈자리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화요일 제가 노부부의 원형 탁자를 취하고 있을 때 뒤에서 이웃 노인 최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은퇴한 목수였습니다. 지강 씨, 소셜미디어에서 결혼식 소식 봤어요? 저는 붓을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최 씨는 휴대폰을 들고 어색한 표정으로 준홍과 아영이 건배하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래에는 존이라는 사람이 쓴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몫을 성씨에서 벗어났군.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닿고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최 씨는 고마워요. 어떤 일은 아는 게 낫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고통은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아는 듯한 묵직한 공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연이 세상을 떠난 후 거의 방치했던 제 소셜미디어 계정을 처음으로 열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2월에 찍힌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웃으며 일요일마다 입던 파란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애도의 댓글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어떤 것들은 최근에야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술 문서를 검토하는 듯한 냉정한 태도로 준홍의 개인 프로필을 클릭했습니다. 그의 프로필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김준홍 재무 컨설턴트라고 쓰여 있었는데 이제는 준홍 셀리나 선임 분석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분명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제 성을 지우는 대신 마치 어머니의 존재가 더 중요해진 듯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려 한 겁니다. 저는 그가 그리스에서 신혼여행을 즐기는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진에는 셀리나라는 태그가 붙어 있었고 그가 무겁다고 여겼던 성씨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복잡한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한 장인이 수십 년간 공들여 만든 작품을 다른 사람들이 정멸하는 것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을 키우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정밀한 공정이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최종 결과물을 조각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겨울 오후 8~9살짜리 준홍이 제 작업대 옆에 앉아 나무결이 왜 모두 다른지 묻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나무는 겪었던 폭풍에 따라 자라는 거란다. 그 흔적들은 결함이 아니라 살아남은 역사란다라고 저는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그는 자신의 성격을 빚어낸 그 나무결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영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몹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날 오후 우리는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고 결혼식 때보다 훨씬 수수하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부산 쪽에 연락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준홍이 서울 생활에 적응하느라 남부 지역과 엮이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제 아들의 성격 변화에 대한 최악의 짐작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준홍은 자신의 배경을 지우기 위해 거의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요한 동료들과 어울릴 때는 거짓 과거를 꾸며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은퇴한 산업 엔지니어이며 부산의 고급 주택가에서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아영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준홍 씨는 인맥을 넓히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차갑고 피를 얼어붙게 하는 사회적 조정에 저는 몸서리 쳤습니다. 제 아들이 자신을 마케팅하기 위한 전략으로 저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회사 고위층들과 식사를 했는데 그중 한 분이 예전에 부산에 살아서 그쪽을 잘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준홍 씨에게 학군이나 특정 장소에 대해 자세히 묻기 시작했어요. 준홍 씨는 너무 긴장해서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았죠. 그 임원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당장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은 그들 부부관계를 매우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1시간 넘게 아영은 남편에 대한 충성심과 그의 이런 사회적 출세 지향적인 행동에 대한 단감 사이에서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배경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 부산에서 알던 그 사람 때문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 같다고 말했음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오로지 존경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만 해요. 그는 회사 동료들이 모두 사업가 집안 출신이고 부모님은 모두 대졸이며 해외여행과 재테크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이 열등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열등감이라는 두 단어는 마치 망치로 손가락을 때리는 것처럼 제 작업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아들이 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영에게 준홍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의 말이 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은 척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씨는 단순히 이름표가 아니란다. 그것은 책임이다. 그것은 선조들을 대표하고 후손들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만약 그가 그것을 짐이라고 여긴다면 아마 그 성씨 없이 사는 법을 배울 때가 된 것일지도 모른다. 아영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저는 직접 대답하는 대신 고객이 18세기 골동품 탁자를 복원해달라고 의뢰했단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탁자는 쇠자를 복원해달라고 의뢰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탁자는 심하게 개조되고 칠해져서 폐기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석 달 동안 그 탁자의 존엄성을 되찾아주기 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앞으로 제 작품을 누구에게 맡길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법을 배웠단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그 녹색 공책을 펼쳐 대화의 요약을 적었습니다. 그녀의 방문은 내 짐작을 확인시켜 주었다. 준홍의 결혼식에서의 행동은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배경과 단절하기 위해 오랫동안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고뇌를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는 의미는 아니다. 위로 올라가는 품이 있는 방법은 많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이틀 전에 도착한 봉투 하나를 서랍에서 꺼냈습니다. 대구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한 법무법인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직감적으로 그 내용이 이제 막 쓰기 시작한 이 가족 이야기를 바꿀 것이라고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목요일, 저는 대구에서 온 그 봉투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안에는 최 법무법인에서 보낸 공식 서한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건국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저를 몇 분 동안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저는 2024년 5월 3일 대구에서 사망한 김국동 씨의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이었습니다. 그는 직계 자녀가 없었습니다. 유산에는 부동산, 금융투자, 기업 지분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가치는 약 3억 원에 달했습니다. 상속의 유일한 조건은 저희 신분과 고인과의 친족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상속을 원한다면, 법무법인에서 모든 서류 처리를 원한다면 저는 편지를 3번 읽어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김국동은 제 할아버지의 형, 즉 제 큰할아버지였습니다. 1950년대에 대구로 가서 건설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건설 회사를 설립하여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 큰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알려진 자녀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김 씨 성을 가진 합법적인 상속인을 찾는데 몇 달을 보냈습니다. 저는 유언장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유일한 후보였습니다. 이 아이러니는 잔인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제 아들이 우리 성씨를 공개적으로 경멸하는 바로 그 순간 운명은
그 성씨 뒤에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족의 재산이 숨겨져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편지를 서랍에 넣어 다른 중요한 서류들과 함께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 주말 전까지 장씨의 옷장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구체적인 작업에 집중하는 것은 이 복잡한 정보를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무문을 대패질하면서 저는 이 유산의 의미를 숙고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대고발 정출했습니다.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성씨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뿌리를 가집니다. 그의 유산은 김씨 가문이 다른 어떤 가문 못지않게 성공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구 법무법인에 전화해서 최 변호사와 다음 주 금요일에 통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법적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성급하게 행동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성급하게 반격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중대한 결정은 숙고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진실이 저와 준홍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것이야. 그는 짐스럽다고 여겨 한성 씨를 거부했지만 현실은 그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유산을 스스로 침식했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금요일 예정된 통화 전에 저는 납골당에 가서 서연을 만났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대구에서 온 편지 이야기, 아영과의 대화, 그리고 준홍이 제 성씨를 자신의 신분증에서 지우려 했던 계획에 대해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녀의 유골함이 놓인 회색 벽감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응답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복잡한 딜레마를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생각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연은 준홍이 부적절하게 행동했을 때도 늘 그를 감쌌지만 가족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도 마찬가지로 단호했습니다. 그녀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이들은 떠나기 위해 자라지만 누가 그들을 키웠는지 잊기 위해 자라는 것은 아니다. 최 변호사와의 통화는 거의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는 큰할아버지가 꼼꼼한 분이셨고 유 원장에는 상속인 찾기와 자산 관리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 조항이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유 원장은 김씨 가문의 성씨를 존엄과 영광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상속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큰할아버지가 저와 준홍의 현재 상황을 예견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상속 절차를 시작하는데 동의했지만 제가 다음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속 절차를 시작하는데 동의했지만 제가 다음 단계를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완전한 비밀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작업실 벤치에 앉아 광택제로 얼룩지고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은 가구를 만들고 집을 수리하고 가장 어려운 시절에 이 가정을 지탱해왔습니다. 준홍은 어렸을 때부터 이 손이 일하는 것을 보았지만 이제는 이 손이 상징하는 것을 보았지만 이제는 이 손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큰할아버지의 유산이 저에게 이 성씨가 한계가 아니라 불을 창출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을 창출하고 발전시키는 이미 공개적으로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선언한 아들에게 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저는 녹색 공책을 펼쳐 제 심경을 요약하는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가 거부했던 성씨는 그가 아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동네 산책을 나섰습니다. 해질녘의 낡은 동네는 고요했습니다. 이웃들은 베란다에서 꽃에 물을 주고 아이들은 향교 앞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세상이었습니다. 진실하고 단순한, 그리고 준홍이 자신의 야망에 걸맞지 않다고 여겼던 순환. 걷다 보니 저는 이 유산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제 아버지로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에게 가르침을 줄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씨의 가치는 그에 딸린 은행잔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품격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말은 기묘한 평온 속에 흘러갔습니다. 서울에서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화해의 기미도 없었습니다.
준홍은 침묵이 결혼식 소란을 잊게 하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판단한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인 사실을 배웠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지우지 않고 그저 흉터로 만들 뿐이라는 것을. 만약 준홍이 지금 이 순간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영원히 모른 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성씨를 스스로 밀어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그가 버리기로 선택한 것이 얼마나. 8월 오후 저는 큰할아버지 김국동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큰할아버지와 수십 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연락처 명단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매번 대화는 이 남자가 자신의 야망을 어떻게 견고한 유산으로 바꾸었는지 새로운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저를 처음 만난 사람은 은퇴한 건축가 장희성 씨였습니다. 그는 큰할아버지의 대구 금호강변 주상복합 아파트 3동을 설계했습니다. 우리는 여름 휴가철 관광객들로 시끄러운 중구의 오래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 회장님은 요구가 많았지만 매우 공정했습니다. 장 건축가는 커피를 저으며 회상했습니다. 그분은 아무리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절대 품질 낮은 건축 자재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충 지은 집은 그 안에 사는 가족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는 저에게 70년대와 80년대 공사 현장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 속에서 큰할아버지는 파란 작업복을 입고 흰 안전모를 쓴 채 직접 현장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일화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른 건설사라면 저렴한 해결책을 찾았을 수도 있지만 큰할아버지는 공사를 6주 넘게 중단시키고 엔지니어를 고용하여 수억 원을 더 투자해 절대적인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내 성씨가 이 건물에 100년 동안 걸려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건물이 어떤 가족에게도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당시 그는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제 머릿속에 울려 퍼졌고 직업적 책임에 대한 적이 울려 퍼졌고 다음 증언은 큰할아버지의 재물을 30년간 담당했던 회계사 이수영 씨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신구역의 현대적인 사무실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주위는 수십 년간의 기업 문서가 가득 찬 파일 캐비닛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개인적인 유흥에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장부를 뒤적이며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아파트에 살았고 처음 타던 차는 국산차였으며 길거리 음식만 드셨습니다. 모든 재산은 새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저축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은행 거래 내역서를 보여주며 수천만 원의 수입을 올리던 몇 년 동안에도 그의 개인 지출은 한 달에 2억여만 원을 거의 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수영 씨는 큰할아버지가 먼 친척을 찾는데 전념하는 기금을 설립하여 매년 수천만 원을 기금을 설립하여 매년 수천만 원을 족보조사에 할당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신소를 고용해 주민등록 자료를 조사하고 남부신문의 주민등록 자료를 조사하고 가족 없는 돈은 강줄기 없는 강물과 같다고 말하며 자격 있는 상속인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큰할아버지와 20년간 함께 일했던 현장 반장 최지명 씨와 가졌습니다. 그는 선술집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곳의 노동 계급 특유의 현실적인 분위기는 이전의 사무실과는 강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결코 노동자의 본질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명 형님은 그분이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며 일요일에도 안전장에 도착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며 하지만 그가 가장 존경받는 이유는 노동자들의 가정사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내들 이름을 알고 아이들의 안부를 물었으며 생일을 기억했습니다. 제 작은 아들이 고등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분이 학교를 찾아주고 학비까지 미리 내주셨는데 저에게 아무런 보증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직원 결혼식 무이자 대출, 가족 질병 시 무이자 대출, 가족 질병 시 의료비 지원,
손주 출산 시 쉴것 길병 시 의료비 지원. 큰할아버지는 준홍의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의 배경을 자랑스러워하고 원칙을 지키며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저를 아프게 했지만 제가 어떤 유산을 지켜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 어깨에 놓인 책임을 숙고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재산의 관리자가 아니라 몇 세대에 걸쳐 구축된 가족 유산의 수호자였습니다. 큰할아버지는 40년 동안 노력하여 이 모든 것을 쌓았고 자신의 노고를 존중할 후손에게 물려주기를 바랐습니다. 마지막 칭언은 우연히 얻었습니다. KTX역에서 부산으로 돌아가는 열차를 기다리던 중 근처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노인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확인된 바와 같이 김씨 가문의 먼 사촌이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보고 큰할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문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성공하려면 시골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늘 알았지만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았지만 그분은 저에게 자신의 계획을 담은 긴 편지를 썼고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돈을 보내 모든 친척들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사촌은 큰할아버지 세대에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는 전화도 없었고 길이 험해서 연락이 끊겼지만 국동은 늘 자신이 성공하면 돌아와 가족을 재건하는 데 돕겠다고 약속했다고 부산으로 돌아와서 저는 수집한 모든 자료를 가족 역사 김국동이라는 제목의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인터뷰 기록, 회사 문서, 그리고 족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김씨 가문이 남부농부에서 성공적인 기업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증명하는 귀중한 기록이었습니다. 늘 근면, 정직, 그리고 품격의 가치를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문서는 저의 다음 전략적 결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장 준홈에게 유산에 대해 말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족 배경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역사적으로 근거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큰할아버지의 공사 현장 사진 몇 장, 그의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그의 사업적 명성을 칭찬하는 증언들을 선별했습니다. 그와 직접 대면하고 싶은 유혹이 컸지만 전술적 고려 때문에 참았습니다. 먼저 그가 여전히 우리 성씨에 대해 경멸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성하는 기미가 있는지 확인해야 갈 소과적인 계획은 몇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준홍의 변화를 조용히 관찰하는 것. 둘째, 저와 가족 성씨에 대한 그의 태도를 평가하는 것. 셋째, 그가 유산의 존재를 알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배제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 이 과정은 인내심이 필요했지만 가장 심오한 아버지의 교육은 성급함이나 감정적인 폭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준홍을 관찰하는 것은 제 자제력을 시험하는 인내심, 훈련이 되었습니다. 9월 내내 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울에서의 그의 신혼생활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진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갤러리 방문, 주말 해외여행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진에는 준홍 셀리나라는 태그가 붙어 있었고 그의 친구들은 아래에 엄청 성공했네. 부산 출신 같지 않아 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는 이것들을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변화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늘 배우고 싶어 했던 세련된 전문가의 모습으로 성공적으로 자신을 재창조했습니다. 그리움을 창조했습니다. 가장 제 눈길을 끈 것은 친가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의 인생은 서울에서 직장을 잡고 아영과 결혼한 후에야 시작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9월 말 어느 오후 제가 단골 고객의 골동품 찬장을 수리하고 있을 때 서연의 언니이자 제 처형인 박매자 씨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장례식 이후 몇 달 동안 만나지 못했던 터라 그녀의 공장 방문은 저를 놀라게 하고 기쁘게 했습니다. 그녀는 시내 유명 제과점의 빵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강씨, 요즘 조용하다길래 들러봤어. 그녀는 서연이 겨울에 자주 앉던 등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매자 씨는 준홍의 결혼식 소문을 들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영의 사촌 중 한 명이 그녀에게 건배할 때 분위기가 험악했고 준홍이 정말 모두 앞에서 불효막심한 말을 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소문이 퍼진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욕의 정도를 이해하면서 정전도를 이야기는 KTX보다 빠르게 퍼지니까요. 저는 가구, 결함을 묘사하는 듯한 중립적인 어조로 그녀에게 퍼지니까요. 그녀는 마침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애는 늘 준홍을 감쌌지. 설령 서울에서 그 잘난 척하는 습관을 들였을지라도.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는 못마땅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근본을 잊으면 안 돼. 아무리 야만이 커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법이지. 대화 중에 제가 몰랐던 중요한 정보가 드러났습니다. 매자 씨는 서연의 옛 직장 동료와 아직 연락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서울, 준홍과 아영이 사는 동네 근처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모님은 마트에서 그들을 몇 번 봤는데 준홍이 명품을 입고 말하는 투나 심지어 억양까지 변해서 다른 사람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야? 매자 씨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무시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이것은 제가 매일 밤잠자리에 들기 전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줄 거야. 하지만 한 번에 확실히 해야 해. 시시한 잔소리가 아니라 10월 큰할아버지 유산의 수입이 정기적으로 제 통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대구 부동산의 임대료, 투자 배당금, 그리고 기업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이 금액들은 제가 몫으로 일하는 1년 수입을 훨씬 넘어섰지만 잘 관리된 투자 수익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이 새로운 경제적 현실은 저에게 부를 쌓용하면서도 삶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는 교육 도구이지 저의 개인적인 정체성을 바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자원을 서연과 큰할아버지의 기억을 기리는 일에 사용하는 방법을 말입니다. 저는 지역 자선단체,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돕는 곳, 특히 기술자 가정을 돕는 곳에 연락했습니다. 11월 초 뜻밖의 전화 한 통이 저의 조용한 관찰 계획을 일시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아영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긴장되고 다급했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날 오후 우리는 시내의 은밀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매우 불안해 보였고 지난번 공장에 왔을 때보다 훨씬 수수하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제 아들의 성격 붕괴에 대한 최악의 짐작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준홍은 자신의 배경을 지우기 위해 부산의 고급 주택가에서 자랐고 사립 고급 주택가에서 주미한 동료나 고객들과 어울릴 때는 거짓 과거를 떼는 거짓 과거를 꾸며나 고객들과 어울릴 때는 거짓 과거를. 아영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준홍 씨는 인맥을 넓히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차갑고 피를 얼어붙게 하는 사회적 조정에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영은 낮은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회사 고위층들과 식사를 했는데 그중 한 분이 80년대에 부산에 살아서 그쪽을 잘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준홍 씨에게 학군이나 특정 장소에 대해 자세히 묻기 시작했어요. 준홍 씨는 너무 긴장해서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았죠. 대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아영은 남편에 대한 충성심과 그의 이런 사회적 출세 지향적인 행동에 대한 반감 사이에서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배경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 부산에서 알던 그 사람 때문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 같아요. 오로지 존경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만 해요. 헤어질 때 아영은 헤어질 때 아영은 헤어질 때 아영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만 해요. 저는 그저 아버님께 서울에도 그이가 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아들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시면 안 돼요. 그녀의 말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고 가족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녹색 공책에 아영이 제공한 정보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준홍의 행동은 단순한 오만함에서 체계적인 신분 위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재구성하기 위해 저의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큰할아버지의 유산은 이제 거의 비극적인 차원을 띠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배경을 중시하는 상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출신을 위조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모든 물질적 야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산을 합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러니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김씨라는 성씨를 경멸함으로써 그는 자동으로 이 성씨를 경멸함으로써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사촌이 저에게 주었던 누렇게 변색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큰할아버지가 형제들과 함께 고향집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의 닮은 점을 찾으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그들이 미래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지 상상했습니다. 그 진지한 남자들은 수십 년 후 직계 후손 중 한 명이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성씨를 경멸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언제, 어떻게 그에게 진실을 드러내어 그가 얼마나 심각하게 착각했는지 깨닫게 할지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너무 늦었을 때가 가장 좋을 것입니다. 12월은 몇 달간의 숙고 끝에 결정을 공식화하려는 저의 결심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큰할아버지의 유산은 더 이상 추상적인 소식이 아니라 안정적인 현실이 되어 끊임없이 수입을 창출하고 있었고 이는 제 아버지로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계획을 실행할 자원을 저에게 제공했습니다. 저는 다시 대구의 양아주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제가 유산 상속의 초기 절차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재산의 상당 부분을 특정 사회공헌 사업에 기부할 자선 재단을 설립하는 계획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회의는 12월 초 쌀쌀한 아침에 그녀의 대구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기술자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기관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최신 재무 보고서를 검토하는 동안 저는 설명했습니다. 목수, 배관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소규모 가족 공장에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며 충분한 보험이 없는 기술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양 변호사는 꼼꼼하게 메모를 하면서 각 제안의 법적 및 세무적 타당성을 평가했습니다. 박서연 기념문화교육재단입니다. 제 아내를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지탱해준 여인에게 바치는 최고의 헌사죠. 설립 과정은 몇 주간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는 상세한 정관을 작성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의하며 수혜자 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지원금 추적 메커니즘을 설계해야 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공증인, 회계사,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재단이 모든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제 역할은 전략적 결정을 승인하고 초기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총 1억 원을 내놓았습니다. 이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만으로도 수십 년간 자선 활동을 지원할 수 있었고 원금은 건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재단 준비 기간 동안 저는 이 계획에 대해 절대적인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평소처럼 작업실에서 일에 몰두했고 작은 주문들을 받아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재단 회의를 처리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산을 며칠 떠나야 하는 일들은 거절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박사연 기념문화교육재단은 공식적으로 정부 승인을 받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공개 발표회는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건설업 노동조합 대표, 기술자협회 회원, 그리고 지역자선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짧은 연설을 통해 재단이 육체 노동자들의 존엄성을 높이고 우리 가족처럼 이 도저들의 건성을 높이고 우리 가족처럼 수십 년간 정직한 땀으로 이 도시를 건설해온 언론의 반응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부산일보는 재단에 대한 장문의 기사를 씌웠고 발표의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저는 은퇴한 대관공의 딸에게 첫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TV 방송국도 저녁 뉴스에서 5분짜리 특집 인터뷰를 방송했습니다. 이 말 속에 담긴 아이러니는 제 마음속에 작은 만족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기술자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한 분이 자신의 재산 일부를 기부하여 우리 같은 가족들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큰할아버지를 묘사하고 있었지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핵심 정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혜자들은 제가 준비 회의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습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한 기술자 자녀 5명이 대학 장학금을 받았고 낡은 기계를 교체해야 하는 공장 3곳이 무이자 대출을 받았으며 중병을 앓고 있는 기술자 2명이 의료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뉴스를 통해 재단의 명성은 서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2월 어느 오후 저는 몇 주 동안 기다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준홍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혼란스러웠고 약간 흥분한 듯 했습니다. 아버님, 뉴스 봤어요? 부산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 생겼다고요. 보셨어요? 그가 질문하는 방식은 우리 사회 계층과 관련된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그가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는지 드러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은 소식 같더라. 아직도 기술자의 가치를 알아주는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나 보구나. 그래. 좋은 소식 같더라. 아직도 기술자의 가치를 알아주는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나 보구나. 1억 원은 아무나 기부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 액수는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돈과 사회적 지위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논리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모르겠다. 저는 일부러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마 예전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돕고 싶어서 그랬겠지. 다음은 길고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준홍은 제 말의 의미를 소화하고 있었고 아마 자신의 행동과 비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며칠 동안 준홍은 라인을 통해 재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묻는 여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기부자의 이름, 지원금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 그리고 기관의 미래 발전 전망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질문들은 진정한 호기심을 드러냈고 그 속에는 일종의 도덕적 불안감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해석될 수 있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이 요청은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거절해야 했지만 진정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내가 그 정도 영향력은 없는 것 같다. 저는 답했습니다. 재단은 내부 운영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비밀을 지키고 있어. 하지만 신문에 실린 공식 이메일 주소로 직접 편지를 보낼 수는 있을 거야. 그의 끈기는 이 자선 계획이 예상치 못하게 그의 흥미를 끌었음을 증명했습니다. 2월 말 재단은 이미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향교 근처에 사무실을 빌렸고 전문 행정 직원들이 신청서 처리, 사례 평가, 그리고
지원금 조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방문하여 수혜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대관공의 자녀가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보고 가족 공장이 새 기계를 들이는 것을 보며 기술자들이 의료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는 말을 듣는 것은, 이 유산을 건설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듣는 것은, 한 번의 정기 방문 중에 사무국장이 저에게 특이한 신청서 한 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준홍 씨가 보낸 등기우편이었습니다. 그는 재단의 마케팅 자원봉사자로 자원했고 자선 프로젝트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력서, 추천서, 그리고 노동자 가정과의 정서적 연결을 설명하는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 연결을 설명하는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를 읽으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아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재단에 가까워지기 위해, 일시적으로 김이라는 재단에 가까워지기 위해. 그날 밤 저는 녹색 표지 공책에 제 심정을 요약하는 글을 썼습니다. 준홍은 자신이 거부했던 성씨를 사용하는 기관에 합류하고 싶어 한다. 이 아이러니는 너무나 완벽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의 교육을 마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모른다. 그 전화는 3월에 걸려왔습니다. 정확히는 오전 11시였습니다. 저는 부산 남포동에 사는 고객의 식탁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준홍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덜했고 약간의 취약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춘기 이후로는 들어본 적 없는 어조였습니다. 아버님, 드릴 중요한 부탁이 있어요. 일상적인 안부 인사를 나눈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영이랑 제가 경제적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혹시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한 2천만 원 정도만 빌려주시면 6개월 안에 원금이랑 이자 다 갚을게요. 제가 몇 달 동안 예상했던 순간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저는 붓을 통에 넣고 정교한 목공 작업을 할 때 앉는 높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인데? 저는 익힌 가족, 위기 동안 익힌 중립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준홍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하고 있어요. 제 자리는 안전하지만 원래 예정되어 있던 분기별 보너스가 삭감되었어요. 그리고 아영이가 안정적인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럼 한동안 수입이 없을 거예요. 저는 그의 설명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는 아파트의 예상치 못한 지출, 더 무거워진 은행 대출, 그리고 서울에서의 직업적 이미지를 이용해 실제 수입을 촉구했다는 것은, 그리고 서울에서의 직업적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그는 값비싼 저녁 식사나 저녁이 했습니다. 상황은 알겠다. 그가 말을 마친 후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 왜 나를 찾아왔지? 내가 알기로는 너는 친가족과 거리를 두는 걸 더 선호하는 것 같던데. 목수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네 전문적인 이미지를 손상시킬까봐 걱정하지 않았니? 다음 침묵은 너무 길어서 통화가 끊긴 줄 알았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더 낮아졌습니다. 아버님, 제가 결혼식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거 알아요. 그때 너무 긴장했고 술도 좀 마셨어요. 아버님을 모욕할 의도는 아니었어요. 이 사과는 절반만 이루어졌고 분명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 사건에 대해 그가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영이 저에게 말했던 그 이후의 거짓말들이나 그가 온라인에서 성씨를 바꾼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준홍아, 저는 수십 년 동안 아들을 키우면서 익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말은 일단 내뱉으면 결과가 따르는 법이다. 경제적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런 편리한 사과로 그 말을 지울 수는 없어. 하지만 아버님은 제 아버지잖아요. 그는 절망감 섞인 어조로 주장했습니다. 이 어조는 저에게 매우 익숙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가 사연에게 개입해서 제가 벌을 완화해 주기를 바랄 때 사용하던 어조와 같았습니다. 가족은 원래 서로 돕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일시적인 마찰이 있었든 상관없이요. 그의 말은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는 우리 성씨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일을 일시적인 마찰로,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의 거절이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 아니라 교육적 원칙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성씨를 짐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 성씨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건설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만약 네가 김이라는 성씨가 사회적 부담이라고 생각한다면 논리적으로 너는 김씨 가문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도 거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저의 논리는 냉혹했지만 공정했습니다. 사회적 야망을 위해 공개적으로 가족을 경멸하면서도 돈이 필요할 때는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준홍이 항의했습니다. 저는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일해요. 가족 이미지가 직업 기회에 영향을 미쳐요. 이건 현실적인 고려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그의 대답은 그가 여전히 자신의 관점의 근본적인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대답은 안 된다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만약 네 직업적 성공이 나의 존재를 부정해야만 가능하다면 네 성공이 흔들릴 때 나의 도움을 기대할 수는 없어. 대화는 15분 더 이어졌습니다. 준홍은 애원하고 태도 변화를 약속하고 대출 조건을 협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상환 기간을 단축하며 추가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달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단호함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저의 거절이 최종 결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어조는 거의 분노에 가까운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님 태도가 이해가 안 돼요. 엄마 아프실 때 저도 많이 도왔잖아요. 서울에서 내려와 병원 다니는 거 돕고 서류 처리도 하고요. 사연을 언급하는 것은 저를 아프게 했지만 제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준홍은 어머니가 아프실 때 아들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어머니의 기억을 모욕하고 30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자랑스러워했던 성씨를 경멸할 영구적인 면허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어미라면 주저없이 널 도왔을 거다.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네 어미는 네가 낯선 이들을 기쁘게 하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성씨를 부정하는 짓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게다. 박사연은 나와 결혼한 후 김서연이 되었고 죽는 날까지 그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으니까. 준홍은 마지막 수를 썼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돕고 싶지 않으시다면 아영이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도와주세요. 그 애는 아무 잘못 없어요. 직장을 바꾸는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수는 영리했습니다. 그가 제가 며느리를 아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영이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애가 어떤 남편을 선택했는지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품격에 대한 교훈은 무한정 미룰 수 없어. 전화를 끊고 긴장되고 형식적인 작별 인사 후 저는 작업실에 몇 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대화는 저를 감정적으로 지치게 했지만 또한 해방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필요한 경계를 지켰고 감정적인 비난이나 인신공격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2배의 힘으로 일에 몰두하며 감정적 긴장감을 기술과 집중을 요하는 작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손으로 하는 작업으로 전원의 복잡한 감정을 다루는 저의 치료법이었습니다. 사포질의 모든 밀어내기, 대패질의 모든 밀어내기, 대패질의 모든 움직임. 익숙한 혼자만의 저녁 식사 중에 저는 이 가족 위기의 다음 단계를 숙고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예상과 똑같았습니다. 준홍은 첫 번째 카드, 즉 부분적인 사과와 당장의 경제적 필요에 기반한 피상적인 화해를 이미 사용했습니다. 그의 다음 단계는 더 절박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큰할아버지의 유산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며 은행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며 은행 계좌에 쌓여갔고 저는 여전히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이 상황의 핵심적인 아이임은 그가
그 재산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줄 성 씨를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감정 교육은 이제 막 완성될 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드러날 진실은 가족 성 씨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그의 이해를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소통 실패로 끝난 전화 통화 일주일 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준홍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다른 내용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남포동의 오래된 거리 사진이 미에서 찍혀 올라왔고 부산은 언제나 나의 진정한 고향. 비록 삶이 나를 먼 곳으로 데려갔을지라도라는 글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뿌리와의 재연결을 보여주면서도 서울에서의 전문적인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모호하게 유지하려는 계산된 메시지였습니다. 며칠 후 그는 서연이 주방에 있는 옛 사진을 올리고는 엄마의 돼지국밥이 그립다. 어떤 맛은 대체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준홍의 전략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접촉도 포함했습니다. 장 씨는 서울에서 전화가 와서 저의 건강 상태와 경제 상황을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아버님을 많이 걱정하는 것 같던데요. 요즘 평소보다 더 조용하다고 하던데. 매자 씨도 비슷한 연락을 받았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준홍은 저에게 의사진료나 호라비 관련 행정 절차를 돕기 위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았다고 했습니다. 분명 그는 저의 화해 의지를 평가하기 위해 우회적인 경로를 탐색하고 있었지만 직접적인 약속은 피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고도의 한 수는 아영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라인 메시지를 보내 사적인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아버님, 준홍 씨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그이는 몰라요. 아버님께서 아셔야 할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늘 그녀의 솔직함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께서 돈 빌려주는 것을 거절하신 것이 그이에게 큰 타격이었어요. 아영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돈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 때문에요. 저는 그이가 결혼식 때 했던 말의 결과를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준홍이 밤잠을 설치며 휴대폰에 저장된 가족 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감당할 수 없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 많은 지출을 했어요.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전문적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명품 옷을 사고 성공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주말에 해외여행을 갔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이가 부산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서울 생활이 예상보다 스트레스가 훨씬 심하다고 하더군요. 남부지방의 평온함이 그립다고 했어요.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멀리 떠난 것이 실수였을지도 모른다고요. 솔직히 저는 아주 기쁠 거예요. 제가 아영의 생각을 물었을 때 그녀는 서울에서는 한 번도 완전히 편안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피산적이고 사회적 관계는 계산적이며 모든 것이 일과 돈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인정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진정한 친구들이 있고 사회생활이 더 편안하고 균형 잡혀 있었죠. 대화 중에 특히 중요한 세부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아영은 준홍이 박서연 기념문화교육재단에 대해 사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재단을 후원하는 익명의 기부자를 찾으려 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이는 그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분명 아는 사람일 거라고 했어요. 아마 아버님, 옛 고객 중에 성공한 사람이겠지 하고요. 아버님께서 아버님의 실제 경제 상황을 그이에게 말씀해 드릴 생각은 없으세요? 아영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것을 추측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영아, 요즘 이웃들 사이에 소문이 좀 돌고 있다는 걸 알아. 저는 그녀에게 먼 친척에게서 약간의 돈을 상속받아서 생활을 개선하는 데는 충분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진실이었고 그녀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도 준홍에게 너무 일찍 전달될 수 있는 정보는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조용히 지내는 이유란다. 만약 준홍이 내가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가 나에게 다가오는 동기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이득 때문일 거야. 나는 화해가 진정한 반성에서 비롯되기를 원한다. 대화가 끝나기 전 아영은 준홍이 이제 진정한 후회와 반성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저의 태도를 다시 고려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돈을 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혹시 그이에게 어떤 신호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이가 진정한 변화를 보인다면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요. 그이에게 말해라. 그이가 김이라는 성씨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김씨 가문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나는 기꺼이 우리 관계를 재건할 것이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아영과의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몇 주 동안 미루었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 교육을 가속화할 때였습니다. 준홍이 자신의 행동의 모순을 직접 직면하게 만들 상황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양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대규모 언론 효과를 낼 수 있는 재단의 공개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행사를 잊을 수 없게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기관의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고 전국 언론의 주목을 끌 수 있는 행사로요. 양 변호사는 부산문화회관에서 자선 만찬을 개최하고 정치인, 지역 기업가, 그리고 사회단체 대표들을 초청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시장님을 모시고 재단의 공식 감사패를 수여하게 하고 남부 뉴스 및 주요 신문 보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만찬 날짜는 4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엄선된 100명의 저명인사들에게 초대장이 발송되었습니다. 언론은 전 과정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행사 프로그램에는 수십 개의 부산 가정의 삶을 변화시킨 익명의 은인에게 특별 감사패를 수여하는 순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 손님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익명을 유지하지만 시상식의 절정에서 저의 신분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준홍에게 가족 성씨가 어떻게 사회적 인정, 지역사회적 인정, 지역사회 영향력, 그리고 대중의 존경을 받을 수 있며 만찬 전 목요일 준홍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특히 겸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건 알아요. 하지만 이번 주말에 부산에 내려가고 싶어요. 직접 만나서 아버님께 사과하고 저희 사이에 깨진 관계를 고치고 싶어요. 이 요청의 시기는 저의 계획에 완벽했습니다. 아주 좋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지한 대화는 완전한 솔직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 이상 반쪽짜리 진실도 편리한 변명도 없어야 해. 그는 주저없이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편리하는 변명도 없어야 해. 이 가족 위기의 마지막 순간이 시작될 참이었고 저는 이 순간을 깊이 새겨줄 만큼 필요한 모든 요소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큰할아버지의 유산은 저에게 가장 완벽한 교육 도구를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것들을 사용하여 준홍이 자신이 경멸하기로 선택한 성씨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늦게 깨닫게 될지라도 말입니다. 준홍은 금요일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부산공항에서 렌트한 차를 몰고 왔습니다. 저는 작업실 창문으로 그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어깨가 약간 처져 있었고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이후로 그의 모습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몇 달 전에 자신감 넘치고 심지어 오만한 기운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고 불필요한 감정적인 드라마 없이 몇 달 동안 마음속으로 다져온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아버님,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들어오라고 했고 차 한 잔을 따라주며 마치 중요하지만 낯선 손님을 대하듯이 그의 여정과 아영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버님,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서연이 오후에 앉아 주말 드라마를 보던 작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히기 시작한 눈물은 작은 말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도요. 저는 비겁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저버렸어요. 저는 그의 고백을 조용히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느꼈던 사회적 압박, 부유한 집안 출신 동료들 때문에 느꼈던 불안감, 그리고 우리의 소박한 배경에 대해 느꼈던 비합리적인 수치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버님이나 어머님을 부끄러워했던 게 아니에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제가 부끄러웠어요.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요. 그럼 그 후의 거짓말들은?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아영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이 상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버님 궤경에 대해 거짓 이야기를 꾸며냈다고요. 그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애가 아버님께 말했어요? 제가 직접 설명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에게 그가 서울에서 자신을 재창조한 모든 세부 사항, 즉 소셜미디어와 전문 문서에서 성씨를 재창조한 모든 세부 사항, 즉 소셜미디어와 전문 문서에서 성씨를 체계적으로 변경한 것까지 알고 있다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공개적인 모욕은 일시적인 실수일 수 있지만 가족의 정체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지속적인 배신이다. 준홍은 소파에 푹 파묻혔습니다. 마치 그의 결정의 무게가 실체화되어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짜 자신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은행가의 아들이었다고 해도 그들은 저를 더 존중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비참하네요. 이 대화 이후 처음으로 그의 후에는 저의 지지를 되찾으려는 어떤 계산도 없이 완전히 진실하게 들렸습니다. 문제는 제가 말했습니다. 네가 만든 그 가짜 정체성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냐? 해체하고 싶어요. 그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개인 기록에서 김이라는 성씨를 회복하고 제 배경에 대해 제가 했던 거짓말들을 바로잡고 싶어요. 제가 아버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명하고 싶어요. 그의 말은 매우 희망적이었지만 저는 그의 변화하기 위해, 그의 병가하기 위해, 저는 그의 변화의 깊이를 평가하기 위해 그런 말을 들으니 기쁘구나. 준홍아. 왜냐하면 내일 너에게는 그것을 증명할 완벽한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 그에게 박서연 기념문화교육재단이 부산문화회관에서 개최하는 자산만찬에 제가 초대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자 가정을 돕는 그 재단 말인가요? 그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떻게 그런 고급 행사에 초대장을 받으셨어요? 저는 지역 목공개 인맥이 있고 일부 수혜자들이 예전 노동조합 동료들이다라고 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가졌으면 해. 네가 나와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 이 제안은 분명 그를 흥분시켰습니다. 기꺼이 함께 갈게요. 이것은 제가 노동자 가정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조건이 하나 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밤새도록 네 본명, 김준홍을 사용해야 한다. 더 이상 숨김도 없고 반쪽짜리 진실도 없어야 해. 그는 즉시 이 조건을 수락했고 심지어 이 기회를 이용해 부산의 전문 인맥을 그날 저녁 식사로 저는 엄마가 예전에 자주 해주셨던 돼지국밥을 끓였습니다. 대화는 매우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가 서울로 이사 간 후로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준홍은 저에게 직장 스트레스, 사회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익숙한 가족 환경에서 멀리 떨어져 지내면서 느꼈던 고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야망 때문에 눈이 멀었었어요. 그는 돼지국밥을 맛보며 이가 이렇게 맛보면 네가 이렇게 맛보며 인정했습니다. 저는 직업적 성공에 어떤 개인적인 희생도 보상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말했고 그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서연의 장례식 후 치워두었던 가족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준홍은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집중력으로 사진들을 넘겨보았습니다. 특히 한 사진이 그의 주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그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서연과 제가 그의 양옆에 서 있었고 그는 졸업장을 들고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뭔지 아세요? 아버님과 어머님이 저의 성공을 저보다 더 자랑스러워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고 미래의 고용주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님과 어머님은 그저 제가 성공한 것을 보고 순수하게 기뻐하셨을 뿐이에요. 그것이 조건 없는 사랑에 비례하는 법이지. 제가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성공을 대가 없이 축하하지만 자식이 자라서 낯선 이들을 기뻐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제가 아버님께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제가 공개적으로 아버님들을 부인하면서도 사적으로 저에게 이득이 될 때 아버님들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 너무나 위선적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날씨는 맑았습니다. 부산 봄의 황금빛 햇살은 도시를 엽서처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식사 때 준홍은 저에게 만찬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누가 참석할지, 제가 그 익명의 기부자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파괴적인 폭로가 될 세부 사항들을 숨기면서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마음을 열고 있거라. 저는 경고했습니다. 오늘 밤 네가 발견할 어떤 일들은 너를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다. 오후에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홍은 짙은 색 양복을 입고 흰 셔츠를 달고 단정한 넥타이를 맸습니다. 저는 제 가장 좋은 양복을 선택했습니다. 30년 전 서연과 결혼할 때 입었던 그 양복이었습니다. 부산 문화회관으로 출발하기 전 저는 작업실에 들러 제가 직접 준비한 봉투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그 안에는 큰할아버지 유산과 관련된 서류, 대구 부동산 사진, 재무보고서, 그리고 제가 왜 침묵을 지켰는지 준홍에게 설명하는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모든 결과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만찬은 제 아들의 감정 교육을 완성할 완벽한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가 경멸하기로 선택한 성씨의 진정한 가치를 돌이킬 수 없이, 우리가 저녁 8시에 택시를 타고 도착했을 때 부산 문화회관은 밤의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건물 외벽에는 특별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대문에서 인도까지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각 언론사의 사진사들이 귀빈들의 도착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준홍은 이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고 분명 행사의 규모에 압도된 듯했습니다. 자선재단이 이렇게 성대하게 열릴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차에서 내리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입구의 안내 직원이 우리에게 초대장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신청한 고급 초대장 2장을 건넸습니다. 정교하게 제작된 카드에는 재단의 금박 엠블럼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안내 직원이 명단을 보며 읽었습니다. 귀빈석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내원을 따라가 주세요. 준홍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귀빈석이요? 아버님께서 이런 분야에 이렇게 강력한 인맥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저는 주최측이 부산 기술자 커뮤니티의 대표로서 저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고 모호하게 설자 커뮤니티의 대표로서 강당 내부는 이 행사를 위해 새롭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1층 객석은 우아하게 장식된 원형 테이블로 바뀌었고 각 테이블에는 8명이 앉을 수 있었습니다. 양쪽 박스석에는 정치인들과 저명한 기업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무대의 대형 스크린에는 수의 가정들의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테이블은 무대 바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홍은 모두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준홍은 모두에게 같은 테이블엔 부산의 한대형 건설사 회장, 상권발전협회 이사장, 사회문제 접니다. 사회문제점 협회 이사장. 그는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본명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대화에 진심으로 참여했으며 재단의 목표에 진정한 존경심을 보였습니다. 사절 리셉션에서 준홍은 부산으로 돌아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전문 인맥을 구축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는 몇몇 기업가들과 명함을 교환하고 금융 협력 기회를 논의하며 남부시장에 대하며 밤 9시 정각 우아한 종소리가 울리며 시상식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장이 단상에 올라 개회사를 통해 민간기관이 공공사회 정책을 보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서연 기념문화교육재단은 부산 시민들의 가장 아름다운 인정을 대표합니다. 그는 뜨거운 인정을 대표합니다. 그는 뜨거운 박수갈채 속에서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양 변호사가 연설했습니다. 재단의 총 자산가치는 저는 이 자원의 상당 부분을 우리 가족과 같은 가족들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매일 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 말입니다. 제 시선은 준홍을 향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은 충격, 고통스러운 깨달음, 그리고 극심한 수치심이 뒤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김씨라는 성씨는 제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수대에 걸쳐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습니다. 제 큰할아버지 김국동은 젊은 시절 고향을 떠나 대구로 가서 배관공으로 일하며 푼돈을 모으고 현명하게 투자하여 존경받는 부동산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미천한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기업의 강점으로 가꾸었습니다. 최종 폭로는 수술용 칼처럼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가족 구성원이 이 성씨를 짊어지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10개월 전 한 가족 모임에서 저는 제 유일한 아들이 김이라는 성씨를 늘 싫어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배경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극장 안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준홍은 얼굴을 두 손으로 파묻었고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김이라는 성씨가 어떻게 사회적 인정, 지역사회 영향력, 그리고 대중의 존경을 얻을 수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름의 가치는 그에 딸린 돈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품격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모두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직접 겨냥한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성씨는 책임이지 짐이 아니다. 그것은 선조들을 대표하고 후손들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그것을 짐스럽다고 여긴다면 그는 그 짐이 만들어내는 이득 없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어진 박수갈채는 끊이지 않았고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직 준홍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무대를 보았고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주최 측과 하객들의 축하 속에서 단상에서 내려왔지만 제 모든 신경은 자리에 돌아가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준홍은 이미 일어나 의자 옆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 표정은 감정적인 붕괴, 깨달음, 그리고 고통스러운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절망적으로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말 형편없는 놈이었어요. 만찬은 계속되었고 시상과 수혜자들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침묵을 지키며 방금 우리 가족 관계를 영원히 바꾼 이 폭로를 소화했습니다. 준홍은 자신이 경멸했던 성씨가 자신이 존경하는 기관을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목수 아버지가 합법적인 상속권을 가진 수억 원대 자산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순간은 끝났지만 그 결과는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을 바꾼 그 만찬으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지금 저는 부산 시내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눈앞의 풍경은 도시의 지붕들이 남포동까지 이어지고 석양의 황금빛이 지평선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념문화교육재단은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한 기관으로 성장하여 세계 시도의 지위를 두고 400대 이상의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호은 극장 안에서의 그 밤 6개월 후 완전히 부산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직장 인수인계와 행정 절차를 처리해야 했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가 파괴했던 관계들을 복구하기 위한 엄청난 겸손함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의 회사는 그를 부산지사로 전근시켜 주었지만 급여는 30% 줄었습니다. 그는 불평 없이 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돈을 덜 벌더라도 진실하게 사는 것이 높은 급여를 받으며 가짜 인간으로 연기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화해하는 대화 중에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족 관계는 점진적으로 그가 젊었을 때보다 더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준홍은 주말마다 작업실에 와서 사춘기 시절에는 경멸했던 목공 기술을 배우는 데 열중했습니다. 저는 수작업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어요. 그는 고르지 않은 나무 조각을 인내심 있게 갈면서 설명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이것이 제 사무실 업무보다 하찮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저에게 없는 기술, 인내심, 그리고 정확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가 나무에 집중하여 제가 수십 년 동안 숙달한 동작을 반복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저의 마음을 아버지로서의 만족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화영은 이러한 변화에 매우 열정적으로 적응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것은 그녀가 서울에서 잃었던 평온함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늘 피상적인 사회적 기준으로 평가받는다고 느꼈고 그 기준들에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드디어 제 자신이 될 수 있어요. 준홍 씨의 경력에 해를 끼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한 가족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지역문화재단에서 일자리를 찾았고 이 일은 이전 마케팅 컨설팅 회사에서의 일보다 훨씬 더 큰 개인적인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결정은 2025년 가을에 내려졌습니다. 몇 달 동안 준홍의 진정한 변화를 관찰한 후 저는 그를 가족 유산 관리에 서서히 참여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거저 얻는 선물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성장과 큰할아버지의 재산 뒤에 숨겨진 가치에 대한 그의 약속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여 사례를 이해하고 신청서 평가에 참여하며 자신이 경멸했던 부가 가져오는 사회적 영향력을 내부에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재무 전문성은 자선 활동을 지원하는 투자를 최적화하는 데 매우 유용했습니다. 아버님,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어느 오후 우리가 재단의 연간 회계를 함께 검토하고 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제가 했던 모든 일을 완전히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사이에는 영원히 흉터가 남을까요? 그의 질문 속에 담긴 취약한 솔직함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준홍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상처를 지우지는 못하지만 상처가 아름답게 아물게 할 수 있단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들이 긍정적인 의미로 전환될 수 있는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다. 봄, 재단이 2주년을 기념할 때 준홍은 저를 한없이 자랑스럽게 만든 공개 연설을 했습니다. 2년 전 그는 언론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저는 성공이 제 배경에서 벗어나고 저를 만들어낸 가족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위로 올라가면서도 자신의 뿌리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여름에는 아영과 준홍이 처사이를 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견고한 가치 위에 세워진 가족의 연속성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들이 자라서 김씨 가문의 완전한 이야기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국동으로 짓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운명을 바꾼 큰할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였습니다.木工 작업실은 계속 운영되었지만 이제는 경제적 필요보다는 개인적인 취미에 가깝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술적으로 저의 열정을 자극하는 특별한 주문들을 받지만 더 이상 저를 끌어당기지 않는 일상적인 작업들은 거절했습니다. 준홍은 이 기술을 진지하게 배우는데 관심을 보였습니다. 취미로서가 아니라 보조적인 전문 기술로서 말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그의 할아버지가 수억 원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 외에도 두 손으로 아름다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큰할아버지의 유산은 신중한 투자와 전문적인 관리 아래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상당 부분은 계속 재단에 투자되었지만 저는 사회적 영향력을 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수, 대관공, 그리고 다른 기술자 자녀들을 위한 대학 자녀들. 고요한 오후에는 납골당에 가서 서연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가족 상황을 보고하고 준홍의 변화를 설명하며 우리가 큰할아버지의 유산을 그녀가 분명 찬성했을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깨달았어. 저는 그녀의 유골함이 놓인 벽감을 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는 마침내 우리가 가르치고 싶었던 것을 이해했어. 김이라는 성씨는 자랑스러운 유산이지. 어린 국동은 자라면서 증조 할아버지의 김국동이 빈손으로 고향을 떠나 제국을 건설한 이야기, 할머니 서연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가족을 지탱한 이야기, 그리고 할아버지의 지간이 뜻밖의 유산을 사회적 희망으로 바꾼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 준홍이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용기가 있었던 이야기도 들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공개적인 모욕으로 시작하여 것입니다. 저는 가장 심오한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관대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가르침은 시간과 거리가 있어야 효과적입니다. 교육적 인내심은 당장의 갈등보다 더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준홍은 친가족을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역효과를 낳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자아는 가짜 페르소나보다 더 가치 있고 역사에 뿌리내린 성씨는 버려야 할 짐이 아니라 제가 녹색 표지 공책을 손에 들고 단 한 단계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던 이 위기의 과정을 바라볼 때 저는 근본적인 자비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단호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에 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 페이지들은 벌하는 대신 교육을 선택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아는 후손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뜻밖의 자원을 활용하여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창조하고 물질적 유산을 감정적 교육으로 바꾼 이야기입니다. 영광과 수치, 승리와 실수, 물려받은 유산과 짊어진 책임. 서연은 이 결말을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큰할아버지도 우리가 그의 재산을 사용한 방식에 찬성할 것입니다. 우리 김씨 가문은 마침내 우리 이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